이것은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지구상 70억 인구가 사는 200여 개 나라 중에서 단 하나뿐인 기적의 땅이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세계 4대 강국이 수십 년간 필사적으로 연구했지만 감히 복제하지 못한 모델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모델을 만든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70년 전 지구상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참담했던 폐허의 땅이 오늘날 전 세계가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기적의 나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반도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인류 문명 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대역전 드라마의 웅장한 서막이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영국 BBC 다큐멘터리국 수석 편집 프로듀서 사브리나 리치먼드입니다. 지난 20년간 전 세계 분쟁 지역과 극빈국을 직접 취재해온 저에게는 어떤 나라의 성공 스토리도 쉽게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처참한 내전부터 중동의 끝없는 분쟁, 남미의 절망적인 빈곤까지 온갖 절망적 현실을 카메라에 담아왔거든요. 그런 제가 이번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특별한 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BBC 국제부의 정기 편집회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신규 프로그램 기획 논의 중에 중국계 영국인 PD인 리웨이청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이요? 결국 남의 걸 베낀 나라 아닌가요? 기술도 민주주의도 모두 외부에서 배운 거잖아요. 중국처럼 스스로 창조한 게 아니라 전형적인 모방형 국가죠. 회의실에 앉아있던 다른 동료들도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그때까지는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나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제 책상 위에 놓인 폴더 하나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 방송국의 현지 특파원이었던 로라 파커가 남긴 4년치 한국 취재 영상 모음집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호기심차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해봤는데 1997년 금모으기 운동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베테랑 통역관 이정원 씨의 진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국민 350만 명이 자발적으로 반지와 목걸이를 내놨습니다. 개인의 귀중한 금으로 국가 부도를 막겠다는 거였죠. 저는 그 순간 화면 앞에서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20년간 온갖 절망적인 위기 상황들을 직접 취재해봤지만 국민이 자발적으로 개인 재산을 나라에 기부해서 국가를 구한다는 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경제 대국인 미국도 우리 영국도 막강한 중국도 이런 방식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한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밤늦게 저는 상사에게 조용히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나 경제 지표로는 절대 설명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접 현지에 가서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과연 리웨이청의 말이 정말 맞는 건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건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이 정말로 세계적으로 특별한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바로 그 회의적인 시각이야말로 제가 진짜 진실을 발견하게 된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제가 겪게 될 충격적인 경험들을 그때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오후, 저는 이정원 씨를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올해 70세인 이정원 씨는 한국 외교부에서 평생을 보낸 베테랑 통역관이셨습니다. 한국의 6.25 전쟁과 산업화 과정, 그리고 민주화 전환기까지 모든 격동의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살아있는 근대사 그 자체였죠. 이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차가운 통계보다는 따뜻한 사람을 먼저 봐야 합니다라는 것이 그분의 확고한 지론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찾아간 곳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1950년대 서울의 참혹한 폐허 사진들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건물이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잿더미와 폐허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낙동강 전선의 절망적인 전황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야 정상적인 상황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정원 씨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1950년대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국민 1인당 소득이 겨우 67달러에 불과했죠. 유엔에서는 아예 회복 불가능한 국가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실제로 1953년부터 1961년까지 무려 127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해외 원조를 받아야만 겨우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유엔군 묘지 앞에 조용히 서서 저는 참전국 이름들을 하나씩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터키, 에티오피아, 태국, 필리핀, 콜롬비아까지. 지구 정반대편 먼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 이 작고 낯선 땅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쳤던 겁니다. 이 나라는 온 세계가 거의 포기할 뻔했던 절망의 땅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네요 라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더니 이정헌 씨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하루 종일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절망적이고 참담한 현실에서 시작한 나라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과연 리웨이청의 말처럼 정말로 단순한 모방과 외부 의존만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뭔가 완전히 다른 특별한 요인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진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훨씬 더 깊숙이 들어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습니다. 둘째 날 이른 아침, 저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새마을 운동 시범마을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1970년대 한국 농촌 개발 정책의 상징적인 장소이자 성공 사례로 유명한 곳이었죠. 그곳에서 만난 여든이 넘으신 한 할아버지의 생생한 증언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나눠준 시멘트 몇 포대만 가지고 맨손으로 땅을 갈고 새로운 길을 냈어요. 정부가 마을을 일으킨 게 절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바꾼 거라고요. 이정헌 씨가 중요한 보충 설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 발전 모델의 진짜 특수성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유엔에서 이 독특한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아프리카 21개국에 직접 적용해봤지만 대부분 처참하게 실패했거든요. 실제로 르완다, 가나, 케냐, 에티오피아 등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시도했지만 한국에서처럼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서 관련 연구 자료들을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아프리카 각국 정부와 연구진들이 한국 모델이 자국에서 성공하지 못한 핵심 이유로 공동체 의식과 집단 결속력의 부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더군요. 한국은 개발 계획과 방향을 정부가 제시하더라도 실제 구체적인 실행과 추진은 마을 사람들 스스로가 완전히 자발적으로 해냈다는 겁니다. 결국 국가가 마을을 발전시킨 게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국가 전체를 바꿔놓은 거군요. 제가 감탄하며 중얼거리자 이정헌 씨가 빙글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오후에는 1970년대 대표적인 공업단지였던 구로공단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현재는 첨단 디지털 단지로 완전히 탈바꿈했지만 당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념 자료관이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그곳에서 본 자료들은 정말로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시절 우리는 단순히 가난해서가 아니라 이 현실에 대한 뜨거운 분노와 간절한 의지가 마을 전체의 재건을 강력하게 이끌어갔습니다. 그저 막연한 가난이나 절망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뜨거운 분노와 강인한 의지가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개발 모델은 정부 주도나 외부 지원이 핵심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의지와 공동체 정신이 중심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의 경험을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저는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이제야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한국 모델을 그대로 따라 하려다 번번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를 명확히 알 것 같았어요. 첨단 기술이나 완벽한 제도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복사하고 모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국민의 강인한 의지와 공동체 결속력만큼은 절대로 복사하거나 모방할 수 없는 고유한 자산이거든요. 셋째 날은 1997년 IMF 외환위기 관련 자료들을 본격적으로 취재하는 날이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당시 상황을 기록한 공식 문서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봤는데 정말로 절망적이고 참담한 현실이었더군요. 외환 보유고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고 대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면서 실업률이 하루가 다르게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벌어진 금모으기 운동만큼은 정말로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정원 씨와 함께 당시 실제 금 수집소로 사용되었던 여러 장소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둘러봤습니다. 1998년 1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전국에서 국민 351만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총 227톤에 달하는 금을 모았는데 당시 시가로 약 22억 달러 상당이었죠. 단순히 숫자만 들어도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완전한 자발성과 자연스러운 동참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우연히 만난 한 80대 할머니는 생생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해 주셨어요. 나는 50년 넘게 끼고 살던 결혼 반지까지 기꺼이 냈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면 예쁜 반지 하나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어? 평생 동안 손가락에서 한 번도 빼본 적 없던 소중한 결혼 반지를 국가의 위기 극복을 위해 서슴없이 기부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진심 어린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할 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정원 씨가 당시 상황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IMF 사태는 차가운 숫자와 통계였지만 우리 국민들은 뜨거운 믿음과 신뢰를 기꺼이 내놓았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학자들조차 이런 놀라운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당시 외신에서는 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집단 심리 현상이라고 분석, 보도했더군요. 지금도 사회적 자본이나 집단행동 이론을 연구하는 학계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깊이 깨달았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개인의 귀중한 금부치로 국가적 경제 위기를 극복한단 말입니까? 경제 대국인 미국도, 우리 영국도, 막강한 중국도 이런 독특한 방식은 상상조차 할 수 없죠. 이것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나 위기 관리 방법이 아니라 깊은 문화적 현상이자 정신적 가치의 발현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의 이익과 성공보다는 공동체의 생존과 발전을 우선시하는 고유한 가치관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하고 어려운 의문도 마음 한편에서 계속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개인적 희생과 헌신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개별 국민이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저는 점점 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에 깊이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 독특한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깊숙이 들어가서 살펴봐야 할 것 같았어요. 넷째 날 이른 아침, 저는 IMF 외환위기가 남긴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노숙자 임시보호소에서 만난 한 60대 남성분의 절절한 이야기였고 그분의 쓸쓸한 말씀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나라 경제는 분명히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정작 나 개인은 아직도 이 모양이에요. 가족도 일자리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렸거든요. 뒤늦게 관련 사회학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니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IMF 구조조정 과정과 그 이후 사회적 여파로 인해 자살률이 무려 42%나 급격히 증가했고 이혼율과 노숙률도 전례 없이 크게 급등했더군요. 각종 경제 지표와 성장률은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개인과 가정이 치러야 했던 사회적 비용은 정말로 엄청났던 거죠. 이정원 씨는 이런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성공과 발전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아픔, 그리고 깊은 고통까지도 절대 숨기거나 외면하지 않아요. 실제로 한국 사회는 IMF 사태가 남긴 심각한 어두운 면들까지도 공개적으로 연구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투명하고 솔직한 자세가
오히려 저에게는 더욱 놀랍고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날 오후에는 강남구의 대치동 학원가를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밤 10시가 훨씬 넘은 시간인데도 여전히 학원에서 나오는 중고등학생들로 거리가 북적북적했어요. 우연히 만난 한 학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부나 교육이 아니라 치열한 생존 경쟁입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거든요. 심지어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더라도 자녀의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기러기 아버지들의 절절한 사연도 들을 수 있었죠. 저는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보다도 개별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군요. 자녀 교육에 대한 이런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발전을 이끄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었던 거죠. OECD 교육 관련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명백한 양면성과 복잡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개인과 가정의 높은 교육열이 사회 전체의 놀라운 발전을 이끌어냈지만 동시에 개별 학생과 가족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가 되고 있었죠.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독특하고 복잡한 특성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부신 성공과 발전 뒤에 숨어있는 개인적 희생과 고통이 절묘하게 공존하는 정말 독특한 사회였던 거예요. 이런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요소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며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판교 테크노밸리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현재 IT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정확히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죠. 그곳에서 만난 젊은 연구원들과 엔지니어들의 생생한 이야기는 정말로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부터 조선업 혁신,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까지 모든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더군요. 뒤늦게 관련 국제 통계와 데이터들을 자세히 찾아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OECD 과학기술혁신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과 특허 출원 건수가 모두 세계 최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었어요. 특히 반도체와 조선, 그리고 2차 전지 분야에서는 당당히 세계 1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원 씨가 감회 깊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우리는 선진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간신히 배우고 따라하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전 세계에 가르치고 수출하는 입장이 되었죠. 실제로 삼성, LG, 현대 같은 한국 대기업들이 개발한 핵심 기술들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부터 반도체, 자동차까지 한국 기술 없이는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제품들이 정말 넘쳐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늦게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아무런 설계도도 없는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 시작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전 세계의 기술 발전 방향과 설계를 주도적으로 바꿔나가는 나라가 되었네요. 단순한 모방과 추격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창조적 혁신을 선도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 수준의 향상이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의 근본적인 전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리웨이청에게서 정말로 예상치 못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는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계속 보내준 현지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해보니 내 기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 불과 4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단순한 모방형 국가라고 강하게 폄하했던 바로 그 사람이 180도 완전히 달라진 거였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상당히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정말로 세계사적으로도 특별하고 독특한 나라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한 가지 근본적인 궁금증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과연 이 모든 놀라운 변화와 성취의 진짜 본질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의 수준을 넘어선 훨씬 더 근본적이고 깊은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핵심적인 답을 찾기 위해 마지막 하루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았습니다. 여섯째 날이자 마지막 날,
저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현충원을 조용히 찾았습니다. 한국의 격동적인 과거와 역동적인 현재, 그리고 희망적인 미래가 모두 한자리에 담겨 있는 신성한 공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6.25 전쟁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무명 용사들의 묘역 앞에서 깊은 묵념을 올리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률이나 기술혁신 지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쌓여 만들어진 역사적 기억의 무게로군요. 이정원 씨와 함께 현충원 언덕을 천천히 걸으며 마지막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그분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나라는 차가운 통계나 딱딱한 숫자로는 절대 제대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숫자들 뒤에 숨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뜨거운 정신이죠. 귀국을 하루 앞둔 그날 밤,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경험과 깨달음을 차근차근 정리해봤습니다. 6.25 전쟁의 참혹한 폐허에서 시작해서 현재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것. 해외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이제는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완전히 바뀐 것. 선진국 기술을 모방하고 학습하는 데서 시작해서 이제는 전 세계 기술혁신을 주도하게 된 것. 이 모든 놀라운 변화들이 결코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는 분명히 다른 어떤 나라와도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특별한 무언가가 존재했어요.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산업화 정책과 국민 개개인의 강인한 경제발전 의지가 절묘하게 결합된 전례 없는 독특한 발전 모델이었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한국식 모델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모방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제도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문화와 정신, 그리고 가치관의 근본적인 문제였거든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리웨이청이 처음에 한국을 전형적인 모방형 국가라고 단정했지만 사실은 정확히 그 반대였어요. 한국이야말로 전 세계가 간절히 모방하고 싶어도 절대 할 수 없는 완전히 독창적이고 유일무이한 발전 모델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눈부신 경제 발전과 견고한 사회 통합, 소중한 전통 가치와 혁신적 미래 비전이 이처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사례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웠죠. 런던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 저는 확고히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한국과 같은 나라는 다시는 나올 수 없을 거라고. 한국은 단순히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발전 모델이 아니라 절대 복제할 수 없는 독특하고 감동적인 국가적 서사 그 자체였던 거예요. 런던에 돌아온 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촬영한 수많은 영상들과 자료들을 정리하고 편집하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저는 끊임없이 새로운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현지에서 카메라에 담지 못했던 수많은 깊은 의미들과 감동적인 가치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있거든요. 단순한 경제 지표나 성장률 같은 차가운 숫자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들 말이죠.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과 깨달음을 하나씩 들려줄 때마다 항상 똑같은 놀라운 반응들이 나옵니다. 정말로 그런 믿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가능한 거예요? 국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개인 소장품인 금을 모아서 국가를 구했다고요? 새마을 운동이라는 한국식 개발 모델이 아프리카에서 번번이 실패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모든 동료들이 한결같이 믿기 어려워하면서도 깊은 관심과 호기심을 보였어요. 특히 리웨이청은 정말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국의 독특한 발전 모델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있어요.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들이 정말 많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라면서 한국 관련 모든 자료와 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단순한 모방형 국가라고 강하게 폄하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변할 줄 그 누가 예상했겠어요. BBC 런던 본사에서도 한국 관련 특별 다큐멘터리 기획에 전례 없는 큰 관심과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편집국장은 이것은 단순한 한 나라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정말 중요한 인류학적이고 사회학적 연구 대상이 될 것 같다는 놀라운 평가까지 내렸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세계 4대 강국조차 감히 복제하거나 모방하지 못한 완전히 독창적인 국가 발전 모델이라는 거죠. 이제 저는 그 어떤 의심이나 회의도 없이 확실하게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세계사적으로도 특별하고 독특한 나라입니다. 참혹한 전쟁의 폐허에서 첨단 기술 강국으로, 해외 원조에 의존하던 수혜국에서 개발도상국을 돕는 공여국으로, 선진국 기술 모방에서 세계적 혁신 주도로, 이런 극적이고 전면적인 변화를 단 70년이라는 짧은 기간 만에 완벽하게 이뤄낸 나라는 인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유일무이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감동적인 것은 그 놀라운 변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보여준 국민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숭고한 희생정신입니다. 개인의 작은 이익과 편안함을 기꺼이 포기하면서까지 공동체 전체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숭고한 의지. 절망적이고 암울한 현실에 굴복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불굴의 정신력. 어둡고 고통스러운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역동적 추진력. 이런 값진 정신적 가치들과 문화적 자산들은 어떤 나라도 쉽게 따라 하거나 모방할 수 없는 한국만의 고유한 보물이에요. 지금도 매일 편집실에서 한국 현지 영상들을 반복해서 보면서 저는 깊이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성공 비결을 간절히 이해하고 배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 나라는 단순히 따라 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라 절대 복제할 수 없는 감동적인 서사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요.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발전 공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기적을 만들어낸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이었어요. 자, 오늘의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국 BBC 베테랑 프로듀서의 객관적인 시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생생하게 살펴봤습니다. 참혹한 전쟁의 완전한 폐허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가 우러러보고 인정하는 선진 강국으로 발전한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국민 정신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세계 4대 강국조차 감히 복제하거나 모방하지 못하는 대한민국만의 독창적인 발전 모델이 바로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유산입니다. 진정한 국가의 힘과 위대함은 경제 규모나 기술력이 아니라 국민의 숭고한 의지와 견고한 결속력에서 나온다는 소중한 진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